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또 한 해가, 그죠? 다 가고 12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으로. 거기 또 보면 어떤 그 12월 선물 옵션, 그 만기 청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막 어떤 표면적으로는 소폭 상승, 그죠? 소폭 상승하고 큰 이벤트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만큼 조용히 넘어갔죠. 근데 그 내부로 보면 그 엄청난 어떤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미국 시장을 보면서 또 향후 전망, 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갈지, 외국인들 포지션은 또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국내 정신은, 그죠? 국내 정신은 보면 요즘 그 뉴스에서 한 번씩 거론되죠. 그 부동산 PF. 그 부동산 PF는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앞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그죠? 조용해질만 하면 한 번씩 티 나오는 거죠. 앞전에는 그 새마을금고 사태도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부동산 PF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어느 정도, 그죠?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분 투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도 많이 나지만 반대로 잘못됐을 경우는 위험을 안고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그죠? 우리가 봐도 느끼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죠? 왜 안 좋아요? 고금리. 미국은 지금 정점을 찍고 금리 하락. 그죠? 하락을 논하고 미국 10년 국채는 순식간에 내려앉죠. 지금, 그죠? 3%대 진입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5에서, 그죠? 그런데 5.5에서 꺾이는 것도, 그죠? 어떤 미국의 어떤 헤지 펀드들이 그 정리를 하니까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내려앉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숲을 본다는 것은, 그죠? 내 주식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좀 주식을 하는 거에 앞서 중요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어떤 조각 투자라 그러죠. 조각 투자, STO.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주들이 수혜다 해서 많이 움직이죠. 들썩들썩.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신 게 STO 이 사업은 이제 출발점이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소형 정권주가 어떤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하고 싶다. 근데 저는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 위험하다, 그죠? 그 부동산 PF 때문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런데 항상 그렇죠. 일주일 장이 진행될 때는요. 어떤 뭔가를 좀 설명드리고 공부하기 위한 시간 할애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 휴일에 질문하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고금리 시대이죠. 어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점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금융권이 돈을 벌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급증하죠. 어떤 대출 금리는, 그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다다다다 끌어올리고, 이자 지급하는 것은 천천히 올리고, 그러니까 이 예대 마진 따라서 이익이 급증을 해요. 최근에 증권사들은, 그죠? 돈놀이 열심히 해가 돈을 잘 벌고, 그거는 맞죠. 그런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고금리라는 건 뭐죠? 내가 주식이나 이런 위험 부담을 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중 자금들이 나는 위험 부담 싫어. 그냥 5%에 만족해. 막 돈이 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 금융기관들은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다가 4%, 5%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기네들은 이자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뭔가 수익을 자꾸 얻어야 되는 거죠. 돈은 남아돌고 고금리를 쫓아서 계속 예금이 들어와요. 그럼 이 돈을 어딘가에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자는 많이 주고 낮은 투자를 해서는 남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융권도 고위험, 고수익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PF 이쪽으로 돈이 많이 집중됐다는 거죠. 증권사도 보면 어떤 메이저 증권사, 큰 증권사는 돈을 여러 군데 그냥 다 분산을 해둬요. 분산을 해두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작은데 작은 소형 증권사들은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부동산 PF, 그죠? 표면적으로는 조용해요. 근데 이거는 폭탄이 아니에요, 폭탄. 왜냐하면 지금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도 똑같아요. 내가 이자를, 그죠? 1% 내다가 연걸, 빚걸 해가지고 막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얘가 정점을 찍고 계속, 그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집값은 떨어지죠.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로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지금 그런 상황, 거래 절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체율이 당연히 급증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PF, 이 대출 상품 관련해서 보면요. 계속 고금리니까, 그죠? 막 계속 올라가죠? 이자 못 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라는 게 계속 상향을 해요.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어요. 얘네들이 요즘 하는 행태죠. 그죠?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형태. 국내에는 그죠? 기관이 없어요. 기관이 아니고 양아치만 존재합니다. 증권사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한 17% 정도 육박해요.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무슨 저축은행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10% 돌파. 연체율이란 말은 돈을 못 갚는 거죠. 돈을 못 갚는 건 어때요? 그죠? 스스로가 다 이제 그게 떠안는 거죠. 증권사, 저축은행, 여기만 해도 부동산 PF가 한 6조? 그 정도 되지 싶어요. 지금은요, 얘를 시시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요? 내년 4월 총선이 있죠. 선거라는 거죠, 선거.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그냥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문제는 터질 수 있는데 얘를 시시시시 한다는 거죠. 물론 얘가 뭐 그냥 경제라는 거는 수시로 급변하고 금리가 이제는 그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인하 단계다 했어요. 섣불리 한호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죠? 미국이 5.5 찍을 때, 5.75 찍을 때 우리 3.75. 2%의 차이를, 갭을 두고, 우리는 부동산 PF 이런 숨은, 그죠? 악재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계속 동결 해왔죠. 그렇다면 미국이 내린 데서 우리는 못 내려요. 지금 현재. 왜?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러면 미국이 진짜, 그죠? 각종 여러 전망치를 봤을 때 맥스 최고로 많이 내렸을 때 6회 0.25씩. 그래도 4%대거든요.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나게, 그죠? 맥스로 6번을 내린다 해도 우리는
동결을 해야 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고통은 한동안 지속되고 오래 간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 부동산 PF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낙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당분간은 우리는 계속 1년, 2년 고금리라고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요, 부실 기업들,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요즘 그죠? 부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툭 하면 유상증자 막 폭탄 터주죠. 그거 갖고 뭐예요? 빚 갚는 거죠. 빚 갚는 회사에 뭐 비전, 미래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요, 부실 기업은 한 번 잘못 손대가지고 이 엇박자 나잖아요. 계속 망해요. 그 대한전선, 그죠? 한때는요, 대한전선도 엄청 좋은 회사 맞아요. 그런데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고 이 1대, 2대 한 번씩 거슬러 갈 때마다 잘못된 경영을 하고 문어발 확장을 막 하게 되면요, 결국 쫄딱 망하는 거예요. 대한전선도 그런 케이스.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거는요, 손 안 대는 게 좋다 그랬죠. 옛날 잘 나갔는데 그거 필요 없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감자하고 액면 분할하고 주가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또 유상증자 때리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러다 보면 계속 유상증자 어쩔 수 없이 받고, 유상증자 발표하면 급락하니까 본전 생각에 유상증자 받고 어느 정도 회복하려 하나 보면 또 물량 폭탄, 또 회복하려 보면 물량 폭탄, 결국은 나중에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한 방에 손실 7, 80%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왜 그래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좋아질 때를 기다린다는 거 어리석은 투자죠. 그죠? 지금도 좋은데 저평가된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게 맞지. 그죠? 부실 기업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회사들은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죠? 특히 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가 뭔가 신약, 뭔가 개발해서 한번 크게 터질 거다. 그건 꿈이에요, 꿈. 로또 같은 거. 100%, 그죠? 100%라는 건 없어요. 어떤 기업은 정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약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신약 개발되는 과정이 어떻는지, 그죠? 그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동물 1상, 2상, 3상, 또 인상실험 1상, 2상, 3상, 여기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미국에 FDA에 또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서 또 대기를 해야 돼요. 그 10년, 20년 진짜 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되는 거 언제 될 줄 몰라요. 기약도 없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업체는 뭘 하죠? 전부 희귀성 질환. 왜? 희귀성 질환은 하이패스니까. 임상실험이고 뭐고 빨리빨리 패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구라,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어떤 신약 개보로 따지보면요, 국내에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그 신약 1호로 보면, 신약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좀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그죠? 소나무에서 추출한 액이 있어요. 추출한 성분.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항암제를 만드는데 텍솔이라고 해요. 텍솔, 이게 신약 어찌 보면 1호 개념인데, 그 이후에 뭐 띄엄띄엄 나왔지만은 실제 이게 시장을 지배하는 약으로 판매되고 성공한 거는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한 50년 동안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죠? 또 한참
어떤 유튜브도 그렇고 막 바이오를 막 부추겨요. 순환매다. 이제 됐다. 항상 금리가 그죠 인하할 때는 이런 기술주가 수혜주다 해서 열심히 떠들어요. 워낙 바닥을 기는 게 많으니까 반등도 쉽게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는 위험하다, 안 좋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주, 그죠? 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죠? 우리가 어떤 전망이라는 걸 해야 돼요. 포지션. 내가요, 어떤 내 주식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맞든 틀렸든 계속 시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시장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몰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때요? 1년, 2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들어요, 이제는. 그죠? 예전에는 금리가 뭔지, 무슨 용어 하나하나도 다 생소하고 처음 듣는 거였는데, 이제는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몰라도요, 계속 전망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전망,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그죠? 일단 우리 선물 옵션, 이거 정리 끝났어요. 큰 빅 이벤트 끝나니까 이제는 그 주간 단위로, 그죠? 위클리 옵션, 이런 거는 매주 남아 돌아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준비를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크게 보면, 그죠? 크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이제는, 그죠? 정점은 찍었다.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느냐, 아니면, 그죠? 그 이후에 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항상 긴축이란 건 그래요. 긴축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그죠? 그러면 이 이전에 우리가 얼마 전, 한 며칠 전만 한번 전망을 해봅시다. 이벤트, 공매도, 그죠? 내년까지 6개월 동안 올스톱 시켰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에 나와서 뭐라 했어요? 외국인들 다 떠난다 그랬죠. 외국인들 떠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악재다. 여러 가지 막 이벤트 쏟아냈어요. 주식판은요. 주식판을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건 오판이에요. 주식이라는 이 세상은요. 항상 말씀드리죠. 8, 90%의 경제라는 팩트를 두고 12%, 한 10%, 20% 정도의 사기를, 판타지를 가미해서 노는 거대한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정부가, 세상이 합법화해 준 도박판. 주식요, 경제의 꽃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도박판. 거대한 도박판. 경만의 강원랜드네 뭐네 그런 거는 소수의 그런 거죠. 주식시장은요, 거대한 도박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팩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포지션을 달리하는 거죠. 기관 대변인들, 그죠? 공매도가 뭐예요? 주식 빌려주고 그 수수료 받아 먹는 거예요. 개인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외국인들이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왜? 우리는 수수료만 챙기면 돼. 그게 기관이라. 옛날에는 기관이 있었죠. 규모로 따지면요. 기관이 굳이 전쟁으로 따지면 기관, 외인, 개인, 천하 삼분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군사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기관이에요. 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문제는요,
장수가 없어요. 장수. 머리가 돌아가는 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당나라 부대, 오합지졸들만 이제는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개인들하고 외인들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그냥 물건 팔아먹는 거예요. 야, 컵라면 왔어요. 컵라면. 전쟁통이니까 한 개 5,000원, 6,000원. 지금 안 사 먹으면 10,000원 올라갑니다. 이 짓 하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옛날 기관들은요, 한 20년, 30년 전의 기관들은 나름대로요, 낭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뭐, 김두한, 시라소니 이라듯이. 내가 평상시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보비 명목으로 막 세금을 걷고 삥 뜯는다. 그러죠. 막 이래 하다가도 외인들이 몰려와서 우리나라 상인을 괴롭히면 나름대로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뭔가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게, 그죠? 깡패와 건달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기관들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요, 외인들이 대금 매도를 때리고 하면 기관이 그거 받아내고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도 마음대로 못된 짓을 못했어요. 이 주식 공매도 막 죽으라고 때리는데 기관이 그걸 다 받아내. 그러니까 외인들도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거 없죠? 외인들의 하수인. 그 정도 딱 역할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뭐.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결국 어떤 좋은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에는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뭐, 애널리스트, 무슨 기업 보고서, 그거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뭐, 조사 해가지고 대충 6 좀 뺏기고, 6 뺏기고, 그거 적당히 편집해가 보고서라고 뜩 내고 앉아있어. 쳐다보면 기가 차죠. 오타도 막 널려있고. 진짜 이거를 발가락으로 썼는지 한심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오타 검열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무슨 기사를 보면 0.6%인지 60%인지 구별도 못하고 희한한 기사를 버젓이 등재해놨고. 그죠? 그런 걸 애널리스트 보고서라고 이래 전체적인 거 쭉 훑어보면 앞뒤 맞지도 않고 숫자가 많지도 않고 희한한 그런 것들이요. 쓰레기 같은 보고서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채업자로 둔갑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어때요? 난리 부르스죠. 세상에 이런 어떤 거죠. 도박판도 없어요. 이 도박판을 누가 벌렸어요? 결국 기관이에요.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사기, 뒤통수 치는 거, 애들 코 묻은 돈 뺏어먹는 거. 기관들 수준이요. 딱 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해도 버거워. 왜?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딱 수준이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 사사사사 꼬드기 가지고 돈 뻘가 먹는 거.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죠? 사기치는 거죠. 뭘로? 공모주로. 신규 상장. 계속 사기치죠. 얘네 하는 방법은 뭐죠? 주시장에서 공모주 왕창 받는 거예요. 왕창 받아가지고 어째요? 첫날 100%, 200% 왕창 띄어가지고 개인들한테 퍼넘기죠. 그러면 개인들은 좋다고 다 받아내죠. 왜? 오늘 300% 올라도 내일 또 상가 가면 남는 장사니까. 미친 듯이 덤비드는 거죠. 최근에요, 블루 엠텍. 그거 노는 거 보고요. 제가 참, 야, 기가 찬다, 기가 차. 기가는 스스로가 우리는 쓰레기 집단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죠. 하는 행태가.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추천하는 많은 유튜버들. 참, 악취가 막 진동을 해요. 쟤네들은 뭐가 들었을까? 그죠? 양심이란 건 있을까? 양심도 없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하니까 맨날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정보랍시고, 또 따라서 하는 많은 투자가들. 그죠? 기가 차죠. 블루 엠텍.
그죠? 매출액 한 1,500억 되나? 이익 한 8억 정도 나죠? 그런 게, 그죠? 급등, 시총 한 1조가 다 돼요. 1,000억도 비싸다 싶은데, 미친 듯이 사죠. 첫날 급등시키고, 여행기가 다 팔아먹고, 개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펼치다가, 밀리면, 단기 낙폭 가대라고 달라붙고, 또 밀리면, 단기 낙폭 가대라고 또 달라붙고, 계속 그 반복이죠. 결국은 쫄딱 망하죠. 네? 좋은 주식 다 팔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주식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요, 물렸다. 에이, 번전 생각, 기다린다. 기다린다고 갈까요? 제 생각에는 블루 엠텍 이런 거 10,000원 더 비싸요. 한 2,000원, 3,000원? 그 정도면 적정 주가 아닐까? 그럼 지금도 한 10분의 1은 더 빠져야 되나? 그죠? 참, 주식 10년, 20년 했다는 사람이, 그죠?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또 하나 남아있죠. 물론 뭐 중간중간 스펙이나 이런 또 잡다한 거는 있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많은지.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IBKS 23호인가? 스펙이죠, 스펙.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돈 낳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얘가 경쟁률이 2,600대 1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차죠. 주식시장은 없다. 망했다. 도박판만 남아있다. DS 단서 최대 이벤트죠.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만 좋은 회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단지 20억, 30억이 시세인데 100억, 200억 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DS 단서 7, 80% 매출액은 뭐 어디에서 나와요? 바이오, 그죠? 바이오 연료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 폐배터리, 사각형 구도란 거 있죠? 그 배터리 재생하고, 나머지는 최근에 들어서, 그죠?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할란지 안 할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한호하죠. 와, 2차전지 관련주다. 개인들 미치고 환장하는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다. 그러니까 기관도 어떻게 해요? 와, 이거 무조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DS 단석에서는, 그죠? 공모할 때 희망 공모가 상하다. 내가 79,000원에서 89,000원 더 제시해놨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89,000원이 맥스다. 이거 가능할까? 이래 본다는 의미죠. 물론 뻥튀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관은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경쟁이 붙었죠. 무조건 100% 이상 남는 장사인데, 야야, 배팅 쳐. 받고. 회사에서 89,000원 최고. 야야, 필요 없어. 나는 더 줄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12%. 또 피가 붙어가 10만 원에 상장되죠. 10만 원. 그러면 첫날 300%또 오르나요? 쉽죠. 개미들 다 달라붙을 거니까 100%, 200%, 300% 시초가 띠아가 다 팔아먹으면 되니까 돈복 사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저 돈 묶이니까 무조건 많이, 물량만 많이 확보하면 2배, 3배 붙여서 다 팔아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투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DS 단서 공모에 한 15조 정도 몰렸어요. 청약 건수로는 한 71만 건. 경쟁률은 한 980대 1인가?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뻔하죠.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주식 다 팔았어. 또 이벤트 참여하겠죠. 왜? 돈복 사기니까. 미친 듯이 덤벼들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DS 단서, 바이오 연료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 한대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나요? 아무나 폐배터리 사업 하겠다고 덤벼들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왜 피가 붙어요? 펄을 왜 50, 100 적용해줘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걸 왜 피를 더 얹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거는요, 아주 생각보다 어려워요. 때로는요, 폐배터리 이 사업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어. 왜? 우리가요, 그 2000년대쯤이죠. 그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 우리나라 어떤 생산업체에 이 화학 물질에 관한 법률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어요. MSDS라 해가지고 그 어떤 위험물에 관리하는 이 규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웬만한 회사는 이 규정 지키고 운영, 유지, 관리 하지도 못해요. 왜? 그만큼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화학물질 취급, 말처럼 단순하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나 다 하고 싶다고 덤벼들어서 할 수 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으면 폐배터리 업종이 왜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두 중에 하나죠. 그죠? DS 단석이 2차전지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기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 거품이 심하든지. 다른 업체들이. 폐배터리 업체들 거품이 넘쳐나든지. 그런 식으로 봐야 안 되나요? 최소한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요. DS 단서, 이벤트, 뻔히 투기판 벌어지겠죠. 이러면 또 돈이 다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집어 던지겠죠. 팔겠죠. 팔아서 단타 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물리 있겠죠. 제일 높이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은 물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블루엠텍 본전 찾을 수 있나요? 의료기 유통업체가 의료기 유통하는 그 유통시키면서 채소 마진 먹는 연간 10억도 못 버는 회사가 시총이 1조? 그 꼭대기에 물린 사람 본전 찾겠다고 기다린다고 갈까요? 기가 차죠. 지금요, 그 은행권들 보면, 그죠? 그 홍콩 ELS, 그죠? 상품, 투자 피해 엄청나죠? 막 데모하고 난리죠. 물리내라고. 은행들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걔네들은 과연 홍콩 ELS가 뭔지는 알고 판매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구도 이해 못하는 것을, 그죠? 그 고령의 고객들한테 1, 2분 설명을 하고 사인받고 우리는 무죄다 주장하는 그 금융권. 그죠? 우리나라 현실이란 거죠.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이 바닥은 더구나. 금융이 아니고 그냥 금융을 표방하는 거대한 도박판이니까 지 돈은 지가 지켜야 된다. 그죠? 지금요, 최대 이벤트는, 주식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최대 이벤트는 공모주나 이런 도박판 이런 것도 있죠. 있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뭐죠? 대주주 양도세 폭탄. 그전 건바지만 해도 그죠? 계속 찌라시 날렸어요. 찌라시 날립니다. 어떻게? 10억에서 최소 30억 상향 조정할 거야. 계속 찌라시 날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죠.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할 가능성이 많네. 딴 때 같으면요,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분산 매도를 해요. 분할 매도. 빠르면 8, 9, 10부터 조금씩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이 돼도 그렇게 생각보다 큰 데미지, 폭탄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안전하게 다 피하고 위험이 분산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때요? 내년 총선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버틴 거죠. 버텼는데, 그죠? 추경호 그 부총리가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떡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이거 믿었다가 뒤통수 맞네. 막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개인이 한 1조 3천억 매도 때렸죠. 14일 날 1조 한 3천억 매도 때리고 15일 날 1조 한 1천억 정도 또 매도 때렸죠.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뭐래요?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익 실현했다. 이익 실현해가지고 매도를 막 한다. 와, 요즘 개미들 진짜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외인들이, 기관들이 막 사러 들어오니까 이익 실현 딱 하고 현금 챙겨놨다가 또 딱 떨어지면 딱 사러 들어가고 멍멍이 소리 하고 있죠. 팔고 싶어 파나요? 양도세 폭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물론 뭐 2차 전지나 뭐 일부 이익 실현해서 막 파는 물량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요. 손절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2차 전지 말고 최근에 반도체 막 급상승한 거 말고 특별히 오른 거 있나요? 대부분 다 물렸을 건데. 그런데 그죠? 구라치는 거죠. 손절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안 살까 봐.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야,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익 실현 딱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구라치는 거죠. 코스피는 그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코스피는 지분 1% 10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10억 이상 이래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 초과 어떤 수익에 대한 기준이 그 3억 이하는 그 20% 내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그 3억 이상은 25% 내죠. 기가 차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손실 나면 그죠? 소주 한 잔 안 사주면서 내가 개고생해가지고 돈 벌어 위험 감사해가지고 돈 벌었더만 왜 다 떼가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 그죠?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폭탄으로 터질 거예요. 분명히 터지겠죠. 당연히 터지겠죠. 그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당연히 해야 돼요. 뭐 낙관론, 금리 인하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당장 눈앞에 폭탄이 터져. 왜?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소 30억 이상으로 상향된다고 계속 시장에서 꼬드겼으니까. 그게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 했으니까 이제는 터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바보가 양도소득세 20%, 25% 뚫어맞을 놈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지금 한가 집어 던지는 게 훨씬 이득인데 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금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장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첫째는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대비를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양도소득세 이거 어디 터지겠어요? 양도소득세가 문제라고 하면 그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 개인들은요. 자기네들 돈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도 과거에는 관심 없어. 역사에는 관심 없어.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일제시대 어땠는지 아니면 조선시대 어땠는지 삼국시대 어땠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미래를 논한다? 똑같은 거죠. 무리한 요구라고요. 사람들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억에서 30억 요구하는 거. 야, 돈 많은 놈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세금 매기는 게 당연한 거지. 또 한편에서 그래요. 일종의 금수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죠? 돈 많은 놈한테 세금 많이 걷어내는 거 그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이래 됐을까요? 양도소득세 막 욕은 하면서 과거는 모른다. 그것도 반성해야 돼요. 2000년대요. 2000년대 그때는 기준이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리고 2013년도에 50억으로
하향 조정돼요. 왜? 금술의 프레임 씌워가지고. 있는 놈한테 돈 더 걷어내겠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와 박수 치는 거죠. 소위 지주 계급들을 숙청하듯이 2000년도에 100억, 2013년도에 50억, 또 2016년도 25억, 2018년도에 15억, 2020년도에 10억.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줄어들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반대로 얘는 대주 요건은 끝없이 추락해요. 2000년도에 100억에서 2020년도에 1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세금도 없죠. 거래세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 주식 거래하면 적용 안 돼요. 양도소득세. only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라는 거 이상한 법을 계속 적용해서 미기는 거예요. 왜? 세금 걷어야 되죠. 그러면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죠. 왜?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그리고 미화시키죠. 어떻게? 12월 되면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막 주식 다 팔아치워.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 나서 1월 되면 사러 들어오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말도 안 되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런데 기관이나 유세에서는 뭐래요? 미화시키죠. 1월 효과. 1월 달에는 주식 막 오른다. 새 희망, 새로운 연도에 대한 희망으로 주식이 막 오른다. 물론 1월 효과가 나타나요. 왜? 양도소득세 피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확 주식 팔은 사람들이 1월 달에 다시 사러 들어오니까 수급이 몰려오니까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희한해요. 장기 투자하면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죠? 장기 투자하면 손해보게 만들어. 내가 1년, 2년, 3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거두면 삥 다 뜯어가 버려요. 오로지 단타치기만 만들어요. 왜? 사고팔고 해야 세금도 걷고 수수료 받아 챙겨 먹고 그런 구조로 계속 유도시키는 거죠. 한심하죠. 한심해. 이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한심하고 그죠?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큰 거죠.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조금씩 분산돼서 회피성 물량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희망 고문 때문에 다 지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는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제일 터지겠어요? 이익이 제일 많이 난 쪽이 어디죠? 2차 전지 아닌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전지에서 물량 폭탄 계속 터질 거예요. 개인들이 팔아치우겠죠. 세금 내기 싫었어. 제 생각은 그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계속 터질 거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터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죠? 3일 결제 시스템이니까 하나, 둘, 셋 계산해보면 26일이죠. 26일이 정점을 달리겠죠. 26일 날 개인들 양도소득세 회피성 물량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얼마 터지겠어요? 5조? 10조? 얼마나 터질까요? 그건 모르죠. 어쨌건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26일을 기점으로 나는 대기를 해야 돼요. 주식을 지금은 사는 시기가 아니고 대기, 매물 폭탄 계속 터질 거니까 양도소득세 회피성 물량 계속 터질 거니까 지금은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아니죠. 걔네들이 시가총액 상위 다 차지하니까 지수도 같이 빠져. 지수 빠지면 어떻게 돼요? 투심이 얼어붙고 그러다 보면 많은 종목들이 맥을 못 추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죠? 외인들이 막 사러 들어오죠. 그죠? 공매도
스톱시키면 외국인들이 다 떠날 거라고 열심히 구라치는 그들만의 기관 같지도 않은 기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많은 쓰레 이들이 지금은 뭐라 할까요?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났나요? 그죠? 오히려 사들이죠. 막 사들이고 있어요. 12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외인들이 한 10조 5천억 정도 지금 사고 있어요. 쌤쌤이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요. 외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을요. 연간 기준으로 막 플러스 전환한 건 몇 번 없어요. 왜? 항상 연말 휴가를 떠날 때는요. 코리안 리스크란 게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다 팔고 정리해두고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외인들의 휴가, 매도 여러 가지 겹치니까 매년 되면 연말 되면 어렵고 힘들어. 외인들이 순매수를 이 정도로 한 것도 보면요. 한 7년 만이에요. 7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도 때리다가 2019년도에 한 7천억 정도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그것도 공매도 스톱하고 나니까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 공매도, 쇼커버링.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요. 큰 흐름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있다는 거죠. 2016년도 그때 그죠? 최고죠. 12조 한 3,500억 매수로 끝난 해가 있었거든요. 최고로 많이 사들였어요. 그때도요. 2016년도 그때가 보면요. 미국이 지금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해요. 계속 긴축 하다가 그 해 금리가 동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이 끝나는 시기였죠. 그때 외국인들이 왕창 풀베팅. 항상 달러가 강세일 때,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요. 많은 돈들이 달러에다 베팅해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으면 이제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뭐죠?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은 달러를 팔아서 다른 제3국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미국은 끝없이 고점거리고 있어. 국장은 안 돼. 미국 시장 사는 게 맞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 뜰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뭐죠?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미국 국제 10년물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 시차를 두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많은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미국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제3국에 투자를 해요. 이제는 미국 시장을 스톱하고 오히려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 이래 봐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요.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 그때까지는요. 26일까지는 양도세 매물 폭탄 매물이 계속 떨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 받아주면 해피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엄청난 고통을 폭락을 줄 수도 있다. 왜? 추경호 부총리의 그 발언 한마디가 그동안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버티던 물량 폭탄을 한꺼번에 터지게끔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1부 스톱 그만하고 잠깐 쉬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